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유생이 살았는데 보통 말은 안 하고 문자로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인을 해서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12시가 넘어서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 뭘 외는 소리가 났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외는가 하니 그날 저녁 범이 내려와서 장인을 물어간 모양이었다. 원산대오 국내산 하니 먼산 호랑이가 가까운 산에 내려와서 오지 장인 탈거하였으니 유포자는 지포례하고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갖고 나오고 무포자는 지아례하라. 총이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갖고 나오라 하였다. 이렇게 문자를 쓰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 저녁에 그 신랑이 외고 한 말이 뭔 말인고? 궁금해서 그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다. 어떻게 말했길래 동네 사람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 신랑이 문자 처음 쓴 그대로를 말하였다. 뭐라고 했어? 저놈은 말이요. 지그 장인을 동네 사람들이 구조를 할 만했는디 저놈은 문자 지어서 장인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은 신랑을 관가로 끌고 갔다. 너희놈 호식에 갔으면 일본말로 그저 알아듣게 외웠으면 장인도 호식에 안 가고 구조 되었을 텐데 내놈 혓바닥을 잘못 놀린겨. 장인을 죽였으니까 너는 벌을 단단히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죽도록 곤장을 맞았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이 조카를 관가로 만나러 가면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해가지고 먹이려고 갔는데 유시장문이 서로 손이 짧아서 밥을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카가 또 문자를 써서 말을 하였다. 여수가 장커나 아수가 장커나 외삼촌 손이 길든지 내 손이 길든지 양수 중에 일수가 장하무는 두 사람 손 중에 한 손이라도 길었으면은 마늘 수식 이런마는 이 밥을 받아 먹었을 것이지만은 못 받아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 야 이놈아, 너 문자 쓰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그 공경을 치르고도 정신 못 차려서 또 문자를 쓰냐? 고 말을 하였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밥을 먹었는데 삼촌이 조카 모습을 보니 불쌍해서 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삼촌이 우니 조카가 하는 말이 양인이 상대오 하니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대해서 우니 누사만이라 눈물줄기가 세 줄기이라. 그렇게 또 문자를 썼다. 저놈은 그 혓바닥을 오그려 놓든지 어디를 못 가게 다리를 딱 분질러 놓든지 해야지 저놈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데려다 또 곤장을 때렸다. 너 이놈 문자 안 쓴다고 하더니 여전히 문자를 고르고 쓰니 너 안 되겠다 이놈. 그렇게 곤장을 치고 며칠 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 이놈 용서를 하고 내보내니까 나가서 또 문자를 쓸 것이냐 하고 말하니 다시는 안 쓸 거라고 말하였다. 집으로 와서 보니 친구들이 와 있었다. 자네 드인께 문자 쓰다가 코로코로 맞았다고 하던디 지금도 문자를 덜어 만나면 쓰는가? 그런데 또 문자로 답하였다. 어이 강간용지한다. 간간히 또 문자를 쓴다고 말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매번 열심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은 돌이 너무 많아 뭘 심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가 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궜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돌을 주워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보니 웬 항아리가 나왔다. 웬 항아리지? 땅을 파헤쳐보니 눈앞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다. 누가 버렸나 보군. 아직 쓸만한데. 집으로 들고 가야지. 농부는 항아리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곳간에 두고 그 속에 괭이를 넣어 주었다. 다음날 곳간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다. 항아리 속에 괭이가 하나 더 있었다. 참 신기하다. 하나 넣어둔 것 같았는데. 농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에이,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항아리에 빗자루를 넣어두었다. 다음날 항아리를 본 농부는 두 눈을 껌뻑거렸다. 그리고 일을 다녀와서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두고 나서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호미를 꺼내서 밭으로 나가려는데 글쎄 그 안에 호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다음날 농부는 깜짝 놀랐다. 거참 신기하다. 집신을 넣으면 집신이, 호미를 넣으면 호미가, 넣기만 하면 뭐든 그득그득하게 나왔다. 아, 이건 요술 항아리로구나. 농부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찰랑찰랑, 쌀을 넣으면 쌀이 수북수북,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득가득, 얼씨구 복 항아리로다.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 부자는 당장 농부를 찾아가 소리를 쳤다.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밥값만 받고 항아리 값을 안 받았잖나. 부자는 바득바득 떼를 쓰더니 기어코 항아리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갔다. 무엇이든 가득가득 나와라. 부자는 항아리를 보고 종일 웃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놈이 뭘 숨겨놨는지 볼까? 목을 쑥 빼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부자 아버지가 그만 항아리 속에 쏙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아버지. 부자와 아내는 간신히 아버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주라구나. 꺼내면 또 나오고 자꾸자꾸 아버지가 나왔다. 부자는 어리중절해서 눈이 핑 돌았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야. 아버지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애비다. 에키, 내가 진짜야. 항아리는 와장창 깨지고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부자는 꺼이꺼이 울며 소리쳤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 욕심 탓이다. 다신 욕심을 안 부릴 테니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옛날에 의좋은 지내가 살았다. 늙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여 고독하게 지내며 늘 소원하기를 아들이건 딸이건 좋으니 하나만이라도 두기를 바랬다. 지내의 간절한 소원을 삼신할머니가 알았던지 두 내외의 어여쁜 새앙지 딸을 낳게 되었다. 딸을 둔 내외는 딸을 오기야 금이야 세상에 없는 것처럼 길렀다. 새앙지는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두 내외는 큰 걱정이 생겼다. 저 어여쁜 딸을 시집 보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편 기쁘면서도 시집 보낼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나 딸을 그대로 늙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다. 두 내외는 의논을 한 끝에 어여쁜 딸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위대하며 씩씩하고 잘난 이를 골라 사위를 삼기로 했다. 두 내외는 누구를 사윗감으로 택할 것인가 오래오래 생각 끝에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온 세상을 비추는 햇님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 해는 하늘 높이 떠서 고루 세상을 비출 뿐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 무난동녀 새앙지의 사윗감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두 내외는 새지팡이에 집신 한 족을 삼아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햇님이 있는 곳까지는 길이 매우 멀었다. 아픈 다리를 달래며 3년이 걸려 햇님 앞에 갈 수 있었다. 쥐 내외는 햇님에게 찾아온 뜻을 말하고 사위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당신을 사위 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햇님은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새앙지한테 장가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보다 더 위대하고 힘센 것이 있다. 그것은 구름이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비추어 주려고 해도 구름이 와서 나를 막으면 나는 구름 속으로 갇히고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 구름은 나보다 더 위대하다 하고 말했다. 햇님보다 위대한 것이 있다는 말에 지는 깜짝 놀랐으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구름이 가로막으면 과연 태양은 볼 수가 없었다. 쥐 내에는 다시 구름을 찾아갔다. 구름을 찾아온 뜻을 이야기하고 햇님도 막을 수 있는 구름님이 사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구름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내가 아무리 햇님을 막으려 해도 바람이 불어 구름을 날려보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만다. 그러니 나보다 더 센 것은 바람이다 하고 말했다. 지 내에는 구름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바람을 찾아갔다. 바람을 만나 찾아온 뜻을 전하고 햇님을 막는 구름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당신이 가장 위대하니 사이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주인 내외의 말을 듣고 바람은 말하기를 내가 구름을 쫓는 힘은 있으나 내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대도 꼼짝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진미륵이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까딱하지 않으니 운진미륵이야말로 가장 힘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쥐내에는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상에 내려와 운진미륵을 찾아갔다. 운진미륵의 거구는 워낙 크고 단단해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게 생겼다. 쥐내에는 이만하면 사이를 삼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찾아온 뜻을 운진미륵에게 말했다. 운진미륵은 이야기를 다 듣고 쥐내외를 내려다보며 깔깔 웃으며 말했다. 물론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분다 해도 내가 까딱할 리가 없다. 내가 그만큼 힘이 센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 하니 바로 당신네들 쥐다. 쥐가 내 발밑에 구멍을 많이 파면 나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니 당신네 쥐는 나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운진미륵의 말을 듣고 나니 또 일리가 있다. 아무리 센 운진미륵도 지가 구멍을 뚫으면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공연히 햇님, 구름, 바람, 운진미륵을 찾아다닌 셈이다. 쥐는 그때서야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지 뇌에는 건넌 마을에 사는 총각쥐를 사이로 삼기로 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문헌동료 외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아이가 대여섯 살이 돼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야, 그 녀석 잘생기기는 잘생겼단만 하면서 혀를 ጭጭ 찼다. 그러자 아이가 급히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했다. 웬 대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녀석 참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그러곤 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얼른 쫓아가서 스님을 붙잡았다. 대사님, 이 애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어떠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 걔가 언젠간 호랑이한테 물려가 팔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에게 매달렸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 아이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호공을 바라보며 잠시 뭘 생각하다가 아들을 돌아보고서 물었다. 너 이 대사님 따라갈래?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무작정 스님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몇 년을 다녔던가 하루는 스님이 아이를 보고서 전에 없던 얘기를 했다. 오늘은 나하고 자지 말고 법당 부처님 앞에서 자라. 그래서 아이가 부처님 앞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웬 사람들이 찾아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오늘 먹고 고기 다 놓쳤다. 아이가 문두문을 살짝 내다보니 사람들이 뒤돌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꽁무니에 얼룩덜룩한 꼬리를 달고 있었다. 어이구, 호랑이였구나. 겨우 살았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스님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동냥을 다녔다.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지 어느 겨울에 아이는 총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 하나가 더 늘어 셋이서 동냥을 다니게 되었다. 어느 날 동냥차 한 커다란 집을 당도하자 스님이 두 아이한테 말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오되 안에서 내주는 걸 절대 먹지 말아라. 둘이 알았다고 대답하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닌가 다를까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 내주는데 밥과 반찬이 아주 푸짐하게 먹음직스러웠다. 총각 아이가 스님 말을 생각하고서 가만히 밥상을 살펴보니 그 속에 사람 손가락이 보였다.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는데 같이 간 아이는 음식을 먹을 양으로 밥상 앞에 다가섰다. 총각 아이가 그 옆구리를 손가락을 콕 찔렀지만 아이는 모르는 척 무시하고서 밥을 국에 말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여자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예쁜 딸 셋이 있는데 사윗감을 구하는 중이라오.
가지 말고 내 사이가 돼서 함께 살지 않겠소? 안 돼요. 우리 대사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 가자. 총각이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간 아이를 끌었지만 아이는 갈 기미가 없었다. 난 안 가고 여기서 살련다. 너 혼자 가라. 끝내 나오지 않으니 총각 아이는 하늘 수 없이 혼자서 스님한테 돌아갔다. 저 아이는 국밥을 받아 먹더니 사이노주스 한다며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가자꾸나. 그렇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런, 내가 그 집에 염주를 두고 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아이가 온기를 되짚어 아까 그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바위골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는 바위돌 위에 염주를 찾아서 집어들고는 궁금증이 나서 굴속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총각 아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서 스님한테 가니 스님이 물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됐더냐? 말도 마세요. 벌써 호랑이 밥이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걔의 운명이야. 너 대신 간삼이지. 그러자 총각 아이는 그만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때 스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제 내 운명을 웬만큼 벗어난 듯하니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 아닙니다. 전 평생 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 말이야. 내 길은 따로 있으니 그 길을 가야지. 내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 받아라. 스님은 복진 속에서 하얀 도복 두루마기와 이상하게 생긴 부채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다. 이 옷을 입고서 말을 탄 다음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접으면 반대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공중에 올라서 부채를 방향을 가리키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자, 이제 나는 떠난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다. 대사님! 대사님! 총각 아이가 놀라서 불렀지만 스님의 동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항상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혼자서 길을 가자니 총각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배고프고 지쳐서 더 가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어떤 부잣집에 동냥을 갔더니 주인이 보고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생긴 걸 보니 빌어먹을 위인은 아닌데 웬일이고? 그렇게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면서 머슴을 살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총각 아이는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지덕지해서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 집에는 아직 혼인을 치르지 않은 딸이 셋이 있었다. 새로 머슴이 들어오자 위에 두 딸은 아주 놀림감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거지가 머슴을 댔으니 출세했네. 어디 이것 좀 빨아볼래? 그러면서 곰신을 벗어 신바닥으로 아이 머리를 툭툭 쳤다. 아이가 신을 받아 들려치면 두 처녀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이 신바다가 하고 놀렸다. 자꾸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이름이 신바닥이가 되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다. 신바닥이를 불쌍히 여겨 밥도 갖다 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큰 잔치가 있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잔치를 얻어먹으러 가게 되었다. 다들 가고 신바닥이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했다. 막내딸이 제일 늦게 떠나면서 따로 신바닥에게 말했다. 신바닥아, 이렇게 혼자 집에 와서 어쩌니?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길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떠나보낸 뒤에 신바닥이가 혼자 남아서 가만히 무언가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 대사님이 주신 걸 한번 써봐야겠다. 신바닥이는 깨끗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더니 짐 속에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마구간에 묶여있는 흰말을 꺼내 등에 올라탔다. 품에서 부채를 꺼내어 한 살 한 살 펼치니 말을 탄 채로 몸이 공중에 쑥쑥 올라갔다. 살을 다 펼치니 아주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마을에 있는 집들이 보일락 말락했다. 신바닥이는 부채로 이웃마을 쪽을 가리켰다. 이웃마을 잔칫집 위에 다다른 신바닥이는 부채를 한 살 한 살 덮기 시작했다. 여자 말이 아래로 쑥쑥 내려갔다. 잔칫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야단법석을 소란을 피웠다. 저것 봐, 하늘에서 성가님이 내려오신다. 우와, 우와.
신바닥이가 유유히 땅에 내려서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어 절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쳤다. 신바닥이는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받아 먹었다. 누구라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가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다. 주인집 막내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다. 막내딸은 살짝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낸 다음 손간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목덜미에 점을 찍어 주었다. 신바닥이 다시 공중에 날아올라 미리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집 식구들이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신바닥아, 오늘 우리 성가님을 봤단다. 그래, 얼마나 멋있었는지 내가 그걸 봤으면 기절했을걸? 그러나 셋째 딸은 뭐가 좋은지 싱글싱글 웃기만 하더니 밤이 되자 행령채로 살짝 신바닥이를 찾아봤다. 당신이 그 성가님이 맞죠?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셋째 딸이 뒤를 돌아 신바닥이 목덜미를 살피니 자기가 찍어놓은 붉은 점이 선명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래요?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더니 신바닥이도 멋쩍은 듯 싱긋 웃었다.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신바닥이는 막내딸과 함께 말을 타고 공중에 올라 제 고향 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낯익은 곳이 있어서 보니까 바로 자기 고향 마을이었다. 땅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잔뜩 늙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 지으며 탄식했다. 에이고,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 부부가 저리 다정히도 집을 찾아갔건만 우리 아이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디 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고. 그때 신바닥이가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자 두 노인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뉘신데 우릴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요. 접니다. 전에 대사님을 따라갔던 아들이 이제서야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왔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왔어. 그렇게 해서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